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조니 대표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조니 대표님 저희 오늘 발제해 주실 텐데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조니 대표님께서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맡고 계시고 저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사를 맡고 계심과 동시에 또 유튜브 구독자 17만을 자랑하시는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발제와 오늘 포럼 저희 세미나는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생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니 대표님 모시고 오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90년대 이제 1991년에 한국 캐피탈 마켓이 해외에 오픈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된 게 1991년입니다. 92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에 있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 캐피탈 마켓에서 관심이 있어서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한국의 숫자가 믿을만하냐. 그 제일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한국 경영진을 믿을만하냐. 그게 가장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문제없다. 한국증권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한국은 엄청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당시 한국 주식은 너무너무 쌌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쌌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유가 있었죠, 당연히. 코퍼릿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에 와서 기업 방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업 방문하죠. 우리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그 당시 기업 방문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경영진한테 경영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국의 경영진은 질문이 왜 우리 회사를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의 주주다. 근데 대답이 너무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요. 아주 그런 굉장히 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97년에 우리나라는 IMF를 맡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코퍼릿 거버넌스가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코퍼릿 거버넌스가 단순히 한 회사의 가격을 올리느냐, 디스카운트로 되느냐, 프리미엄으로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퍼릿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코퍼릿 거버넌스에 대해서 바이올레이션 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진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을 오랫동안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리만 사태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미국도 금융기관의 코퍼릿 거버넌스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코퍼릿 거버넌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코퍼릿 거버넌스가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국 주식 프리미엄으로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프리미엄으로 되면 뭐가 좋죠? 왜 디스카운트로 되면 안 되고 프리미엄으로 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들의 자금 코스트가 낮아지죠. 무진하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 늘어나죠. 근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문에서 코퍼릿 거버넌스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기업을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신기하죠. 똑같은 일인데도 기업의 좋은 일인데 국가의 좋은 일인데도 한국은 기업을 괴롭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업도 망하게 되고 나라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퍼리 거버넌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려면 이 코퍼리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1년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그 기업들의 숫자가 정확한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회계사들이 감옥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근데 진짜 진정한 거,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느냐, 거기에서는 답을 못합니다. 30년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그 옛날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그게 우리 국가적인 어젠다가 돼야 되고 개인들도 알아야 되고 왜 코퍼리 거버넌스가 중요한지, 그걸 국가적인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 기업,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죠. 트러스트예요. 우리가 믿을 만하냐, 기업을 믿을 만하냐, 기업은 약속을 지키느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업주 보호자가 어떤 거다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고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코퍼리 거버넌스가 뭐냐?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코퍼리 거버넌스, 어떤 나쁜 코퍼리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좋게 하려고 투자가가 뭐 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외국 사람이 하면 외국 자본주의가 한국 자본주의를 공격한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코퍼리 거버넌스는 그야말로 코퍼리 거버넌스입니다. 기업이 경영할 때 모든 주주를 똑같이 한다. 그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죠. 거기에는 해석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보면 다 틀려요. 이해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경제 위기는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왜 안 내려가죠? 예. 하나 더. 네, 여러 가지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 코퍼리 거버넌스죠. 코퍼리 거버넌스가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컨선이 많아요. 외국 투자가들이 특히 투자할 때 한국 기업에 투자할 만한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리 컬처죠. 외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준비에 가장 당연한 거로 얘기하는데 한국은 뭐라고 그러죠? 주식하면 망한다고 배우죠.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우리 엄마가 주식 투자하는 남자랑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는 사람이 많아요. 도박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코퍼리 거버넌스 좋아질 수가 없죠. 에코리 컬처입니다. 잘못된 주식에 대한 이해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퇴직연금,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주식에 안 들어가 있어요. 퇴직연금이 연금보장령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도가 엉터리 제도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잘못됐어요. 이거를 기금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까지 몇십 년 기다리잖아요. 30대가 60대에 퇴직할 때 30년 동안 투자해둘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고 그 창업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백 조가 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때문에. 펜션 시스템이 제일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간도 저는 한국에서 너무 놀란 게요. 대학기금에 가면 대학기금은 가장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경제학자들, 다 박사들 모여있죠. 대학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대학 기업이 어디로 가 있죠? 다 헤지펀드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용감한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똑똑한 대학 교수들이 있는 데가 다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대한민국은 몇 대의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에서만은 가장 후진, 가장 발달되지 않은 나라가 된 거죠. 이거 해결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일본의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거냐 아니면 그 발달된 서울로 갈 거냐는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단기적인 걸로 이해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대표님 말씀에 저 100% 동의합니다. 저도 장기 투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장기 투자가 3개월이더라고요. 장기 투자는 10년, 20년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펜션들은 전부 주식에 투자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죠? 5가지가 한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진보주의자건 보수주의자건 이거는 다 똑같이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펜션, 내 퇴직연금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 100가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게 한국에서는 변질이 돼 있어요. 기업 지구가 좀 좋아야 된다 그러면 기업을 괴롭힌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기업을 좋게 만드는 건데 기업을 괴롭힌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거기에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프랙티스가 되게 되고 나중에 그게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좀 더 하게 되면 이 베네핏이에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회사가 잘 됐죠. 두 번째 뭐죠? 주식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 주식을 사게 됐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좋죠? 자금주가 코스트가 낮아지죠. 또 있죠? 캐피탈리즘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국의 자본주의를 정말 하고 있느냐?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죠. 주식에 투자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본주의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나라냐. 근데 겉으로는 자본주의지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로 가게 되면 봉건주의예요. 왕조가 돼 있죠. 모든 주주를 위해서 똑같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나빠지게 되면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소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가 있게 되고 많은 소셜 코스트가 들어가죠. 우리 세금이에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그런 분쟁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도 나쁜 게 없어요. 좋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가졌을 때. 그러면 반대적으로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경영진의 이익만 대변한다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불만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 회사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식가가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장 코스트가 늘어나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가장 잘된 결정이 뭘까? 연구를 해서 그 기업의 가장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망할 수가 있어요. IMF가 좋은 예입니다. IMF에 많은 회사들이 다 파산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파산한 회사 중에서 실제로 장사를 못해서 파산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대주주 보호하다가 망한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회사는 나쁜데도
대주주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그 회사가 망가진 거예요. 안에부터 망한 기업을 다 보세요. 다 장사를 못해서 망한 건 별로 없어요. 잘못된 코퍼레이트 디시전,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업에 뜻하지 않는다. 한국 전체의 자본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죠. 회사에 대해서 레퓨테이션이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까랑 반대죠.竞争이 많아지죠. 주주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이 거기에다 잘못 쓰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밑에 속해 있습니다. 몇 년째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잘못된 금융 프랙티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악이 일본이었어요. 일본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굉장히 나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지금은 더 상위에 내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거기는 캐피탈 마켓이 한국처럼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코퍼레이트 랭킹이 우리랑 비슷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 되겠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보드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까지의 보드 멤버들 갖고는 한국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보드가 독립성을 이유하지 못하는 제도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한 발짝을 뛰어 나가지 못합니다. 보드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보드가 인디펜던트 할까요? 외국처럼. 외국은 보드 멤버가 절대로 대주주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고소를 당해요. 주주가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가 절대로 대주주 편만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앤 밸런스가 되죠. 근데 기업한테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다 윈윈이 되는 겁니다. 투자한 사람도 돈 부자가 되고 회사는 좋아지고. 그래서 이 인디펜던트 보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보드 멤버 중에서 친척이라든가 친구들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여성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변호사도 들어와야 되고 각계 가치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그런 여성 보드 멤버가 거의 없죠. 다행히도 작년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보드 멤버 중에 하나가 되야 된다는 걸 굉장히 저는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도 늦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구나 그런 면에서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들한테 디맨드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최민지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안 해요. 사이먼트합니다. 그게 이제 심각하죠. 주주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대적 M&A에 대해서 한국은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기업이 잘못됐을 때 좋게 하려면 적대적 M&A가 필수입니다.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제3세력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은 막혀져 있어요. 적대적 M&A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한국 기업이 디스카운트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두 번째가 에코리 컬처죠. 미국에서 물어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왜 삽니까? 대부분 뭐라고 그러죠? 노준비라고 얘기합니다. 자리 잡은 거예요. 장기 투자로. 한국은 단기간에 큰 돈 벌기가 목적이에요. 펀드도 저희도 경험하지만 한 달 전에 펀드 사갖고 10% 벌면 또 도망가요. 팔고. 그게 한국의 투자 문화입니다. 잘못된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펀드를 어떻게 사냐면요. 한국은 펀드를 팔 때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연금 채널이 있죠. 대부분 퇴직연금이라든가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펀드를 구입하는데 한국은 은행이나 비전문가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사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펀드를 보유한 가구가 56%나 돼요. 주식 투자하는 게 당연시적입니다. 주식 투자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한국은 아직도 90%의 가정이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각합니다.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그래프를 항상 강조하는데요. 미국이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된 제도입니다. 1980년도에 401K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 전까지 미국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다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월급의 10%를 무조건 자본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꾸준하게 돈이 캐피탈 마켓에 들어오게 돼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IPO 하게 하고 거기에 펀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많은 굴지 기업들이 다 그때 생긴 겁니다. 영리하죠. 월급의 10%를 무조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어때까지죠? 60세까지 못 찾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머물러게 돼 있고 그 돈 때문에 많은 혁신적인 기업이 IPO 하셨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씩 밀리언웨어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 40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첫 월급을 받아서 10%씩 주식시장에 펀드에 꾸준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그게 큰 돈이 돼 있는 거죠. 한국은 제도는 굉장히 이런 제도가 한국도 생겼죠. 근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제도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펀드를 이런 4번기로 들어오는 펀드를 누가 운영할까요? 피델리티가 운영합니다. 찰스 스왑이 운영합니다. 그다음 어떤 회사죠? 자사운용사예요. 이 결정적인 겁니다. 한국에서 누가 운영하죠? 보험회사가 합니다. 보험회사는 전문가가 아니죠. 엄청난 돈을 보험회사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넣고 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몇백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사운용사가 해야 되죠. 기금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들어와야 돼요. 30살 직원이 있는데 퇴직연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던 게 말이 되나요? 보험에 들어가 있던 게 말이 되나요? 한국은 엄청난 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금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주식에 들어가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창업 자금을 대야 돼. IPO 하고요. 근데 그게 지금 딱 병목 현상인 겁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펜션 시스템이 한국은 심각하게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401K처럼 한국 퇴직연금 제도가 미국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자사운용사가 바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상장이 되고 거기에 이 펀딩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몇백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래프가 심각하죠? 퇴직연금의 주식 대조 비중입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이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한국에 이해가 안 간다. 왜 퇴직연금 그 양질의 자금이 보험에 들어가 있을까? 왜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투자가의 주식 비중입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 다 45%, 56%입니다. 주식투자 비중이. 근데 한국은 아주 작죠. 다 채권이나 아주 은행 예금 정도의 수익률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편수 중에서는 연금이 가장 큰 비중이 돼야 되겠죠. 연금은 오랫동안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보험이 제일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구조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한 700조 된다고 하죠.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고, 그게 한국의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쟁력에 아주 크리티컬하죠. 굉장히 중요한 변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업 지배 구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주식 비중이 지금 36%인데 그걸 45%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고무적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국민연금이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그렇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정부기관이 되면 안 돼요. 외국에서는 전부 연금은 아주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휘둘리면 안 되죠. 투자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정부의 입김에 있으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은 독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결정적인 잘못된 게 돈을 너무 조금 줘요. 연금 그 CIO나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대신에 인기가 없어야 되고요. 잘못하면 언제든지 해고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인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인기가 있으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더 높여야 돼요. 국민연금.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이 발표를 했어요.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해외 투자를 늘릴 거냐? 해외 투자하면 돈을 더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수익률 게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해외 투자를 하려면. 국민연금의 역할은요, 기업 지배구조도 좋게 해야 되고, 워낙 큰 거니까요. 근데 뭐죠? 소셜 코스트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국민연금에서 왜 SRI를 중요시해야 될까요? 왜 국민연금에서는, 해외연금에서는 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왜 그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안 보이는 그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익률 게임이 아니에요. 연금은. 근데 자꾸 수익률 얘기만 합니다. 특히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번 국민연금은 뭐 몇 퍼센트 수익을 났다. 전혀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게 아니죠.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한국을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SRI를 투자했고, 어떤 기준을 투자했고, 또 여성들을 어떻게 배려하는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느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률 얘기를 해요. 5% 늘어났다, 6% 늘어났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한국이 좋아졌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은 개인 투자가 아니죠. 한국모함입니다. 한국모함이 하는 역할은 훨씬 더 큰 커서가 있어요. 한국에 훨씬 더 큰 목표가 필요하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는 걸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집에 돈이 한정된 돈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죠. 왜 옆집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외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을 때 외국에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죠. 한국처럼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는 나라가 없죠. 쇼핑도 있죠. 철강도 있죠. 인터넷도 있죠. IT도 있죠. 왜 거기 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할까요?
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소홀한 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국민연금은 한국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돈이 써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이 주식에 투자했더니 아마존에 투자했더니 몇 프로 벌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역할은 700조라는 돈이 어떻게 얼로케이션이 되고 한국 기업에 투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창업했을 때 그걸 어떻게 펀딩을 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전부 전주에 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해외에 많은 연구소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경우는 그 에비프라고 그러죠. 그 연금이 어디 있을까요?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만나기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한국도 공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근데 전주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 한국의 캐피탈 마켓은 해외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주에는 다 대부분 있다 치더라도 마케팅이나 아니면 투자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부서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전문가들을 끌어오려면 돈을 외국처럼 많이 줘야 돼요. 몇십억씩 줘야 됩니다. 그래야 탤런트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 한국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더 있나요? 하다 보니까 5분 남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외 투자는 그렇게 저는 그걸 줘야 된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에요.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미국이죠. 2등이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창의적인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연기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내가 수십 조의 회사를 키우는 거에 연구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일본, 한국, 나스닥에 그런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게 심각한 겁니다.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요.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되고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걸 보고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캐피탈 마켓의 변화가 없이 우리나라가 다음 넥슬 레벨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이 지혜 중이에요. 기업을 어떻게 키우고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고 또 기업주는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섭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하는 노력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또 어나더 이렇게 하고 또 회의를 또 하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절실하거든요. 한국은 이 몇 가지 고치기만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요 많은 문제가 풀려요. 부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되고 나라는 경쟁력이 커지고요. 이스라엘 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개인당 그 창업 기업이 수천 가지 기업이 나옵니다. 그게 다 국내 이스라엘 자금이 거기 펀딩을 해주는 거죠. 한국의 국민연금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에 잘 되게 해서 나스닥에 가게 하고 미국 스탁 익스체인지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역할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음 레벨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반문을 해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주식은 너무 작은데 국민연금에 투자했는데 너무 막대한 자금이 있는데 한국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 주식을 팔아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데 우물안에 게 아니고 우물안 기업이 아니라 연못 안에 코끼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연못 속에 고래, 코끼리가 아니라 고래. 저는 그거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연못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한국 주식을 바다로 만들면 그런 일들이 안 되겠죠. 왜 바다로 만들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연못에 머무를 거라고 단정을 할까요? 아직도 캐피탈 마켓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미국의 30년 전에 캐피탈 마켓을 이해했다고 그러면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미국이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미국 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 안 해야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도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새로운 기업이 IPO 되죠.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매일 IPO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펀딩이 돼야 되죠.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까요? 제가 코리아 펀드를 운영했는데요. 코리아 펀드가 나올 때가 1984년입니다. 그때 한국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예요, 4조.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을 합한 게 4조밖에 안 됩니다. 그 원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투자하면 안 되죠. 연금 다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약 1,500조 되나요? 코스피가? 이제 10,000조가 돼야 되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기업이 나와야 되고,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퇴직연금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고, 개인들 자금도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죠. 미국의 자금을 개입 제도가 결정적인 제도를 한 겁니다. 노후준비도 시키고 그 자금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밭을 내게 돼요. 병목 현상이에요. 돈은 많은데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역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좀 나머지 좀 매달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따 패널 디스커션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반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